자, 과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병진의 사이언서, 로운인사이트 김병진 상임특임위원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앞서 오늘 저 우주항공청 맞습니까? 오늘 얘기 나누는 게 최근에 우리 부산 특히 경남 쪽에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 관련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요 관련해 갖고 한번 요 관계자분 인터뷰를 해본 적도 저도 있는데, 들었습니다. 이 우주항공청 설립 이게 이유가 뭐지? 그래서 일단은 이 우주항공청 우리 지금 최근 이슈가 되긴 했는데 이 우주항공청에 대한 뭐 설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20년 전에 2000년대 초반에 우리 그때는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할 때 과학기술 부총리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항공우주청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가 건설교통부였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항공 분야가 있으니까 이제 우주 시대를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항공우주청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좀 준비를 하다가 뭐 실현은 못됐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 이제 되기 전에 공약으로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항공우주청을 신설하겠다. 뭐 대통령의 본인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가 누리호도 발사하고 뭐 이런 이제 환경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우주 기술에 대한 이제 각국의 경쟁들이 엄청 심해지죠. 이 뭐 앨런 머스크 화성 간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민간 우주 산업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각국은 또 이제 우주에 대한 영토 경쟁이 이제 벌써 들어갔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대표를 해서 그들하고 이제 그 외교적으로도 뭘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걸 우주 전담 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우주 전담 기관이 항공우주연구원이 일부 역할을 했는데 연구기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나 외교적으로 대표성을 띠기엔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행정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우주 전담 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이제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거고 그렇죠. 시대도 그렇게 됐고 그러면 우주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잘 닿지 않거든요. 그죠. 저를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우리 보통 일반 시민들 이제 우주 산업 뭐 이러면은 항상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옛날에 아폴로가 달 날아가고 인공위성 띄우고 그래서 우주 발사체하고 인공위성이 다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그래서 우리도 누리호 뭐 발사도 하고 하니까 발사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게 우주 산업이다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영역이 많이 넓어져서요. 실제로는 우주선을 쏘고 발사체 쏘고 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다음 인공위성이 올라가서 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공위성이 굉장히 역할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 이런 걸 전부 다 우주 경제에다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이제 전화로 인터뷰 하실 때 해양 쓰레기 관심한 관리를 하고 감시하는 체계가 없다. 이제는 위성이 하거든요. 근데 그 해양 쓰레기를 누가 발생시키고 얘네들이 어떻게 흘러가지고 가냐 이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적발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것들이 경제 수준으로 환산하면 1년에 몇 조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러한 우주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면서 지금 현재의 우주 산업의 총 이제 산업 수준, 산업량이 한 480조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위성들이 점점 많이 쏘아져서 2013년에 이제 인공위성이 100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7000개랍니다. 이 7000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이게 2040년에는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한 1400조 원 시장 규모가 될 거다. 1400조 원. 근데 이제 뭐 메릴 린치나 BOA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한 3,400조 원 정도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성체를 만들거나 발사체를 만드는 그런 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산업들이 훨씬 더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또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2차 전지나 이런 거 많이 쓰니까 히토류 금속들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 히토류 금속 중국이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달에 우리 지구보다 10배 많은 히토리 금속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금 왕복 우주선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무인으로 가서 채굴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그게 훨씬 중국하고 경쟁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자원 경쟁에서 굉장히 유명한 산업이 되고 그러니까 달에 뭐가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죠? 이때까지 굉장히 많이 가서 파악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된 히토리 금속이 지구 전체 매장량보다 10배 정도가 많아요. 근데 그냥 생각해 보면 달까지 우주선 보내고 갖고 오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히토리 광물이 그래도 났다. 히토리 금속이 가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속성이 없잖아요. 지구에 있는 거 다 파면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부터 어떻게 석유를 갖고 오는 것보다 히토리를 갖고 오는 게 훨씬 더 나중에 경제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달에도 누가 먼저 가서 깃발 꽂느냐. 이게 우주 영토 이제 경쟁이거든요. 이러려면 결국에는 정치적, 외교적 역량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청을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옛날 남극 기지 뭐 처음 만들 때도 가서 깃발 꽂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하는 일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우주항공청을 한국판 나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나사 모델 그대로 일단 형태는 따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주 정책, 우리나라의 우주 정책, 그다음에 대외적인 우주 정책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요. 정책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 뭐 지금 현재 과기부, 산업부, 뭐 외교부 이런 데서 국방부 이런 데서 우주 정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을 종합 조정해 가지고 국가의 우주 정책을 결정짓는 국가우주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전체 정책 조정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역시 중요한 거는 계속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 발사체, 뭐 인공위성, 그다음에 탐사, 뭐 첨단 항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청이 그 우주항공청이 직접 개발하는 영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개발하는 걸 총괄을 해서 그 기술을 집약도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민간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고 외교까지 하게 되는 우주 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부터 정책, 산업화 모든 총괄을 하는 역할들을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만화 보면은 외계인이 침공하면은 이제 지구 방위군이 나가서 이제 싸우는데 거기서 위원회가 열려서 막 이렇게 논의를 해요. 그게 미국 국가 우주위원회. 그렇지 항상. 우리라고 하지 말란 법 없잖아요. 사실은 국가 우주위원회 지금 현재도 있고요.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는데 이제 요 체계가 되면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바뀌면서 힘을 훨씬 더 실어주고 이제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나사 언급을 하셔가지고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미국의 나사. 근데 우리 우주항공청과 미국 나사를 비교하면은 뭐 규모 면에서는 턱없이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한데 뭔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그 국가에서 일어나는 이제 국가우주위원회 그 아까 말씀 국가우주위원회에 대한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정책부터 기술 개발 이런 걸 총괄한다. 이런 모델은 똑같습니다. 근데 좀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의 나사는 이제 우주국이라고 돼 있지만 연합정부에서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처 이런 데 상관없고 이제 뭐 다른 행정부하고도 상관없고 독립적으로 해서 독립적 운영을 이제 60년대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과기부의 외청으로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형태적으로는 독립이긴 한데 이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는 지금 우려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예 빼서 어떤 부처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규모는 뭐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나사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만 18,000명 정도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준비단해서 초기에 한 50명에서 60명 쪽으로 지금 18,000명, 50명 출범을 하고 대신에 원래 이제 우주에 대한 기술 개발인 얘기를 항공우주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뭐 천문연 이런 데서 이걸 많이 했는데 거기를 소속 기관은 아니고 소속 연구기관으로 두고 그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더 뽑아가지고 점점점 증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규모에 맞는 뭐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주항공청이 이제 제대로 일을 하려면
일단 우수한 인력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게 필수 조건일 텐데 뭐 앞서도 또 이거 얘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뭐 R&D 회사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연구자들 많이 이탈한다는데 그것도 걱정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주항공청 이렇게 뭔가 공무원 조직으로 만들면 왠지 연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기업과 비교하면 아이 뭐 저기 가서 하지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통령 연봉이 3억이 안 되거든요. 다 받아도 2억 조금 더 되거든요. 근데 나사에서 하는 연구원들 연봉이 평균 어느 정도 시니어급 되면 3억이 다 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공무원의 연봉 수준에서. 그래서 이번에 좀 파격적인 인사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뽑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직급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공무원 그 계약직 공무원들은 이제 기준 연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의 150%를 초과해도 채용하고 그다음에 이거 인사혁신처에다가는 사후에 통보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파견이나 겸직도 허용한다.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능력을 쌓아서 민간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이직하면 괜찮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뭐 절차도 간단하게 해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복수 국적자.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복수 국적자거나 뭐 이런 복수 국적자나 아니면 외국인도 파격적으로 다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R&D 예산 말씀하셨는데 걱정되죠. 이렇게 올해처럼 갑자기 이렇게 충격이 와서 막 삭감되고 이러면 우주 같은 경우에는 20년 30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주항공기금을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유예 2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뭐 앞으로 30년 40년 할 수 있는 그런 틀은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본다면 지금 하는 게 뭐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을까 하는데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가 행정에도 몸담았다가 뭐 대학에도 갔다가 또 기업에도 갔다가 그러면 정말 유일무이한 전문가가 되죠. 그래서 나사도 갔다가 그 완전히 이제 그런 개방형 혁신 체계, 우리 저희 얘기하는 혁신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체계가 이제 일단은 도입이 되는 거고요.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또 조금 보긴 해야 되겠죠. 리더들의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은 거기 내부적인 문제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보관을 갖고 있다. 우주항공청 생기면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있겠죠? 그죠. 일단은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우주 산업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만들겠다 해서 우주항공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세계의 우주항공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게 1%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로 보면 이제 전체 매출 수준이 한 10조 정도 뭐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향후에 45년까지는 한 10% 점유를 하겠다. 그러면 420조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는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 이거거든요. 뭐 그러려면 당연히 우주항공 기업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고요. 그 현재 한 뭐 10개 정도 뭐 이 중요한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2,000개까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세계 10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10개 이상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국민들한테 들어오는 가장 큰 이제 효과 이익은 결국 일자리겠죠. 관련 일자리가 많아지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조선소에서 일을 하거나 조선소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철을 뭐 깎고 이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우주선을 제조하고 인공위성을 만드는 일자리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자리에 대한 계획은 현재 관련 일자리가 한 2만 명인데 이제 45년까지 해서 한 50만 명 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고요. 뭐 이거 하려면 결국에는 정부 투자가 이제 많이 따라줘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전체 R&D에서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0.04% GDP 대비 뭐 0.04%인데 이걸 갖다가 향후에는 거의 고정화시켜서 GDP 대비 0.2% 한 4조 원 정도를 계속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체계를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우주항공청 이제 부산하고 가까운 사천에 생깁니다. 우리는 뭘 준비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뭐 사천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우주항공 산업의 특징이 결국엔 뭐냐면
해외와 많은 교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거나 뭐 이렇게 만든 부품이나 제품들은 결국엔 다 항공으로 날라야 그렇죠. 되거든요.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사천공항 국제공항으로 바꾼다 그러는데 공항 자체가 규모가 적죠. 그렇죠. 우리는 가덕공항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천하고 우리하고 연계 체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미 고민을 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덕공항이 이제 해외하고 교류하는 중추공항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산도 위성 관련 산업들을 이때까지 부산시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해양 위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기업이 이탈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이제 배려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주항공청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역할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많이 좀 응원해야 될 것 같고 힘도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부산하고도 크게 연관이 될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로운인사이트 김병진 상임특임위원이었습니다. 예, 자갈치 아침에 18,358의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